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즐거운 금요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불금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내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의 할인 링크를 제공드린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초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1년 연장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참고로요, 시킹알파 멤버십은 여러분들께서 할인가를 주고 처음에 가입하셨어도 1년 후에 자동 연장이 될 때는요, 정상 가격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상 가격으로 연장을 원치 않으시면 지금 당장 시킹알파 가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구독을 취소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 시킹알파에 가셔서요,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서브스크립션 세팅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신 여러가지 멤버십에 대한 현황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계정은 제 와이프의 계정이기 때문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대한 정보만 뜨게 되고요. 한 4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립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여기 정보가 쭉 뜨잖아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 5일날 가입이 돼 있고요. 그때 이제 $99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Next Payment, 다음 결제 사항을 보시면 2023년 11월 5일 날 정상 가격인 $239로 결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1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요, 그때 할인가에 가입을 하셨어도 다음 결제는 정상 가격인 $239로 결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잖아요. 따라서 $239 정상 가격으로 연장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여기 밑에 보면 캔슬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이 버튼을 반드시 다음 결제일 전에 눌러서 캔슬을 하셔야 자동 연장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99 프로모션에 다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메일 주소 말고 다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99 링크를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목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는 0.55%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S&P 500이 플러스 0.75%, 나스닥은 플러스 1.13% 보여주면서 3대 지수 사이좋게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추세를 보시면요, 어제 클라우드플레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11.14% 껑충 뛰어 올랐고요. 데이터독이 플러스 8.41,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6.99, 리오토 플러스 6.68, 니오 플러스 6.60, 엔비디아 플러스 6.51, 아이온큐 플러스 6.21, 펠로톤 플러스 6.08, 시리미티드 플러스 5.13, 지스케일러 플러스 4.63, 텔로독 플러스 4.59% 보여줬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6.51, 아마존 플러스 2.1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4, 메타 플러스 1.23, 애플 플러스 1.21, 넷플릭스 0.6%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34% 떨어졌고요. 구글 역시 마이너스 1.26%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 미국 증시의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 초반에 계속해서 미국 경제라든지 증시에 대한 전망 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자, 이러한 예상들이 꼭 맞아떨어지기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데이터와 논리들이 맞아떨어지고 어떠한 논리는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학습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로서의 자질과 우리의 경쟁력을 좀 올려보자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공을 좀 올리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내공을 올려줄 학습 자료는요, 웰스파고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 S&P 500이 4,200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논리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S&P 500이 2023년 끝날 것이다. 자, 주가가 4,200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7%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한 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논리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EPS에 20배를 곱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EPS가 한 210달러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 210달러는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우량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EPS를 모두 합친 겁니다. 그게 이제 210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장에서 부여하는 멀티플이 한 20배가 될 것이다. 이 멀티플을 우리가 다른 말로 PE 레이시오라고 부르죠. PE 레이시오는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게 PE 레이시오잖아요. 뭐 단편적인 예로 2012년에는 15배도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17배, 18배 쭉 올라가더니 결국 23배, 24배까지 올라갔었고요. 2019년에는 19.6배로 20배 밑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다시 20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웰스파고의 의견은요, 지금 현재 20배에 형성되어 있는 멀티플이 내년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500대 기업이 만들어내는 EPS가 210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210 곱하기 20해서 4200이라는 목표 주가, 예상 주가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요. 자, 이 모델은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10년 국채금리가 3.45에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10년 국채금리의 현황을 보시면 3.46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고 있는 거죠. 자, 반면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고요. 웰스파고 역시도 이제 베어 케이스 그리고 불 케이스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베어 케이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 되면 S&P 500이 34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3410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46에 머물러 있는 10년 국채 금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4%를 찌르게 되면 그때 S&P 500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요 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많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442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불 케이스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웰스파고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국채 금리다. 미국의 국채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S&P 500의 현황이 결정이 될 거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투자 기관의 전망인데요. 자, 이들이 보기에는 리세션이 올 것 같다. 그렇지만 2023년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2023년 말 정도가 되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논리를 또 살펴봐야겠죠. 카나코드 제뉴이티가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높은 레벨의 컨빅션을 가지고 있다. 컨빅션은요, 확신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떠한 주장이냐면요, 미국 경제가 2023년에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드 커브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드 커브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일드 커브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그 유명한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라는 것은요, 미국의 국채 금리를 그 기간에 따라서 표시해 놓고 선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20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년 전에 일드 커브죠. 자, 그때 일드 커브는요, 이렇게 우상향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릴 때는 이자가 굉장히 낮았죠. 0.1%에 불과했잖아요. 자, 그런데 0.1%에 불과했던 단기 국채의 금리가 만약에 5년으로 연장이 되면 0.4%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때 0.9% 정도로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이자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2022년으로 바꿔보죠. 자, 2년 후에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더 세다는 거죠. 지금 1년짜리 국채 금리는요 4.7%에 이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동안 돈을 빌리면 오히려 금리가 3.48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1년에서 2년 사이에 리세션이 찾아오곤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카나코드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일드 커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봤을 때 리세션이 2023년 초반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고요. 자, 결과적으로 카나코드가 그들의 고객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언인데요. 그 조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리스크 에셋, 즉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2023년 전반기에 드디어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기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급상승하는 미국 증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 페드에서, 즉 연준에서 드디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너무 많이 올렸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카나코드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23년에 들어갈 때 초반에는 조금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위험 자산을 더 사야 된다. 왜냐하면 2023년 전반에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반기부터는 급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매주 목요일날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건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자, 어제 발표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죠. 4,000명이 지난주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23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전망치는 2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치보다 2,000명이 더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67만 1000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인 1.6보다 더 높게 나타났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조성할 만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도 그 소스는 블룸버그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가 테슬라의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테슬라 안티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좋지 않은 소식을 블룸버그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 어제 이제 대부분의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이 상승하는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외롭게 떨어졌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째 리포트가 블룸버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테슬라가 기대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고요.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요, 워커즈 스케줄, 근로자들의 스케줄을 이번에 조정하는데요.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새롭게 사람들을 뽑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연기한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새롭게 조정되는 스케줄에 디테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원래 테슬라는 두 개의 시프트가 각각 11.5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3시간을 일을 하고 1시간만 쉬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롭게 조정된 시프트를 보시면요, 하루에 9.5시간으로 하향 조정됐다. 자, 그렇게 되면 23시간에서 19시간으로 한 4시간 정도 근무 시간이 줄게 되는 거죠.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근무 시간을 줄인다,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과연 이번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처럼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FTC가 소송을 진행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FTC는요,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의 약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줄여서 FTC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이번에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690억 달러짜리 인수권을 방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커미션에서는, FTC에서는 투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미팅을 한 이후에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이 더 많았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자, 이번 소송건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커다란 규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년 동안 별다른 규제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았었는데 20년 만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FTC가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되면요, 경쟁 기업들이 엑스박스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 구독 모델, 그리고 결국 클라우드 게이밍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경쟁사들을 몰아가면서 눌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독점이 형성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하더라도 업계에서 3위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이러한 논리가 맞아 떨어질런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드시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소송건은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한 내용은 차차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닝 결과를 발표한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이 4분기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3.2%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발표됐겠죠. 자,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4분기의 논갭 EPS가 10달러 45센트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7센트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자, 매출은 8.93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20.5% 정도 성장을 보였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30 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기를 이제 1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회계 분기로 1분기에 가이던스를 보시면 8.9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1년 전에 비해서 16%라는 성장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컨센서스 레비뉴는 8.75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가볍게 넘어가는 좋은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기록이 된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커먼 스톡 디비던드, 즉 배당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무려 12% 정도 올려준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자, 브로드컴은요, 제가 생각할 때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킹 알파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티커네임이 AVGO죠. 들어가셔서 디비던드, 여기 배당을 클릭을 하시면 배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위에 있는 디비던드 그레이드를 보시면 현재 브로드컴에 대한 배당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배당의 안정성이 A+로 굉장히 좋죠. 성장성도 A+입니다. 자, 배당률을 보시면 A0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의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보면 B+로 네 가지 모두 상당히 높은 그레이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디비던드 서머리를 좀 보시면요, 일단 배당률을 포워드로 보시면 3.16%가 예상되고 있고요. 페이아웃 레이시오, 한국어로는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체 순이익 중에 46.86%를 이용을 해서 배당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을 보면요, 매년 평균적으로 무려 32%나 배당이 성장해 왔다.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비던드 그로스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브로드컴은요, 단 1년도 쉬지 않고 매년 배당을 성장시켜 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퀀트 스코어가 4.53으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준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그들의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그들의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수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그들의 사이즈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어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메가테크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드디어 그들의 비즈니스를 통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공식적으로 컨펌, 확인을 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매핑 애플리케이션인 웨이즈에서 일하고 있는 팀이 드디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구글 맵과 통합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일은 12월 9일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바로 통합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 역시도 CEO인 순다 피차이가 뭐라 그랬냐면 20% 정도 생산력을 올릴 거라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의 대변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야기하기를 웨이즈가 구글 지오랑 통합이 된다. 구글 지오는요,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얼스 그리고 스트리트뷰를 포함한 비즈니스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웨이즈는요 1억 5,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용자를 확보한 앱이거든요. 따라서 이 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글 맵과 다르게 또 하나의 앱으로서 계속 존재는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컨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레이오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원의 수는 줄이지 않고 단지 통합을 통해서 생산력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구글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 혹시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보시면요, JP 모간의 세계적인 전략가가 한국 시장이 내년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간에서 최고 전략가를 맡고 있는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머징 마켓, 우리가 보통 신흥국 시장이라고 부르죠. 신흥국 시장이 내년에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일 것이다.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항상 앞서 나가잖아요. 따라서 경제가 회복될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 내년에 좋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신흥국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 2023년 14% 정도의 평균적인 성장을 신흥국들이 보이게 될 거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콜라노비치가 볼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시장 중에 하나는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에 대한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가 상승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고요.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잖아요. 따라서 조금 리스크를 감당해야겠죠. 자,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험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iShares MSCI 차이나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중국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MCHI가 그 티커 네임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니까요, 콜라노비치가 보기에는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브라질 역시 내년에 좋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에 베팅하실 분들은요, iShares MSCI 브라질 ETF 티커 네임은 EWZ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올해 2022년에 이미 주가가 13%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쭉 내려가시면 또 다른 분야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테크놀로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콜라노비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의 테크놀로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정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크에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JP 모간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콜라노비치가 이야기하기를요, 대한민국이 아마도 테크에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테크 기업에 베팅을 하실 분들은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그리고 티커 네임은 EWY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요, EWY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캡트 ETF가 정식적인 이름이고요. 자, 홀딩이 좀 궁금하잖아요. 과연 EWY라는 ETF는 어떠한 기업들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업별로 홀딩을 좀 살펴보면요, 기술주 테크놀로지가 37.12, 산업재가 11.17이고요. 금융주가 11.07, 원자재가 10.23%, 임의소비재 8.18, 커뮤니케이션 7.27, 헬스케어 5.66, 컨슈머 디펜시브는요, 임의소비재의 반대죠. 필수소비재가 4.10, 에너지 2.14, 유틸리티가 0.65. 따라서 다양한 산업체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탑10 홀딩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22%로 가장 비중이 높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가 4.75%, 삼성 SDI가 4.19, LG 케미칼이 3.7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포스코가 2.5, 현대자동차가 2.49고요. 네이버가 2.45, KB 파이낸셜 그룹이 2.23, 기아가 1.96, 그리고 신한 파이낸셜 그룹이 1.9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탑10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31%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기업에 굉장히 비중이 높다.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주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미주 쪽에, 캐나다,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이 25%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한국의 미래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 맞다. 레이팅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레이팅을 까먹었는데요. 보시면 퀀투 레이팅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스트롱 셀을 받고 있습니다. 1.38이거든요. 현재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D-를 받고 있고요. 자, 비용 같은 경우는 C-, 디비던드 A-, 그리고 리스크가 지금 D를 받고 있고요. SF플로우라는 것은 자금의 현황이 지금 A-로 굉장히 좋은 편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지난주부터 런칭된 새로운 코너죠.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오미주 일기가 또 방송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좀 걱정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시청 안 하시면 어떡하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떨어진 영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코너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클릭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